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양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급반등하자 코스피도 강하게 상승하며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어제는 5,100선도 무너졌는데 현재는 5,300선도 회복했습니다. 현재 5.3% 올라가면서 5,3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 넘게 상승하면서 1,10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9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기록한 외국인 오늘도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1,3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개인도 오늘은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5,354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만 홀로 6,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2,500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입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400억 원 넘게,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간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급등하고 국내 3월 반도체 수출이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겼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투톱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48%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17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7.68%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86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6.84%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전쟁 장기화로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어제 시총 순위에서 밀려났는데 다시 4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재 5.89% 올라가면서 47만 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57%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8%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2% 올라갑니다. SK스퀘어도 5% 넘게 상승하고 있고 오늘 원전주 흐름도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6%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9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도 4% 넘게 올라가면서 15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어제 삼천당 제약이 30% 급락하면서 하루 만에 하한가로 추락했는데 현재 4위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일단 에코프로 5.6%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14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3.54%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3.81% 올라가면서 35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6.39%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77만 4천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37%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 종목들 중에 코오롱 티슈진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6.54% 올라가면서 현재 17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은 0.66%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6.57% 올라가고 리가켄바이오도 4.17% 상승하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 광통신 기업인 마벨 테크놀로지에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AI 인프라의 핵심 축이 연결과 광통신 기술로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에서 광통신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주가 강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광통신 30%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라이콤도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란 종전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건설주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종전 이후 재건 수주 기대감이 건설주에 선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대우건설 17% 넘게 급등하고 있고 GS건설도 10% 넘는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시죠. 그동안 미국과의 대화를 부인해왔던 이란마저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서부터 하락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21원 60전 내린 1,508원 50전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는 1,506원 7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4.85% 올라갑니다. 5,29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4.43% 상승합니다. 1,09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를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제 장이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네네. 나스닥 3% 급등했습니다. 네네.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신호가 나오니까 곧바로 이렇게 그렇죠. 네네. 바뀌네요. 오늘 우리 장도 급등세입니다. 네. 뭐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던 거니까. 네. 이제 그 이란이 반응을 조건을 달았습니다만은 다시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을 하면은 전쟁을 종전을 참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 말이 가장 컸습니다. 트럼프는 이제는 그 호르무즈 개방하는 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 빠지겠어요라고 하는 정도 가지고는 급등하진 않았는데 이란이 반응하는 모습, 뭐 대통령이라는 그 실체의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시죠. 예전에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타코가 임박하는데 이란이 반응을 전혀 안 하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란을 반응했다는 거에 방점을 두고 시장에 어저께하고는 180도 다른 분위기를 연출을 미국이 했으니 미국이 반도체 섹터가 한 6%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국은 3% 플러스 알파가 기본인데 어저께 사실은 우리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더 빠진 경향이 있거든요. 일본이나 그거까지 하면은 한 5%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랑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네. 사실 뭐 그렇지만 이제 한 달 내내 이런 식의 이제 변동성 있는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오늘의 급반등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냐 이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거의 5천선이 무너질 뻔했어요. 네네네. 극적으로 5천선을 지켜내고 지금 오늘 5,300 이렇게 반등을 한 거니까 이제 그러면 전쟁이 정말로 한 2, 3주 안에 끝난다. 평시로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봤었을 때 코스피의 회복력은 어느 정도일까? 원래로 가야죠. 6,300이요? 그건 아니더라도 네. 뭐 이전에 내려갔다가 한 이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는데 중요한 건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출구 전략이 시행되는 과정 중간 파장 뒤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오픈이 통행료 없이 되는 것인지 통행료 이시 되는 것인지 통행력이 있다 하더라도 유가가 100불 이상 유지되는 것보다는 통행료 내고 가는 것이 이득일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가 하향 안정화 속도가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실질적인 협상의 그 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 데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큽니다. 일단 유가가 안정이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또 없어지는 시츄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란 말고 혹시 쿠바나 다른 지역으로 가느냐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오픈과 통행료 부과 여부 그리고 망가진 유전이라든지 가스전의 재고와 그거의 복귀 속도 여기에 따라 갖고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80%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전쟁이 없더라도 좀 변화가 있었던 건 있죠. 반도체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갖고 2월 말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그전 레벨로 바로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을 세게 할 가능성은 전쟁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되면은 여전히 변동성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을 또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는 환율이 많이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환율이 전쟁이 마무리된다고 환율이 바로 1,430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환율의 속도도 이슈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협상이 된다, 전제를 깔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90불, 80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려오는 게 보인다. 오케이, 그럼 미국하고 비슷하게 간다. 세 번째는 환율이 과연 1,400 우리가 위기 있기 전에 1,400 한 60, 50이었으니까 거기까지 얼마나 갈 정도로 우리에 대한 걱정을 외부에서 시선을 좀 거두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90%가 가능되고 나머지 10% 남겨놓겠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가 펀더멘털이 좋아졌지만은 약간의 노이즈가 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에스티밋이 좀 더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는데요. 4월 말에 있는 그 터보 컨트롤 포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디테일한 게 4월 말에 있기 때문에 이번 달도 변동성은 지난달보다는 잦아들 것으로 보지만 변동성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걱정이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2, 3주 안에 마무리하겠다. 즉 군사 철수를 시키겠다라고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알아서 하라. 네, 그렇죠. 라는 식이었잖아요. 네, 네.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이란의 어떤 통제권 하에 놓이면 원유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치면 원유가 곧바로 그렇게 확 떨어질 거냐. 그렇지 네네. 않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100 윗대에서 네, 네.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네. 인플레이션 걱정은 전쟁이 끝나도 끈적끈적하게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끈적끈적하는데 계속 오르진 않겠죠. 유가가. 내려는 가겠죠. 속도의 문제죠.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건 예전에 $70대, $80. 그렇게는 빨리 될 거라고 예측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바로 가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WTI가 $80로 가는 건 이미 잡혀 있어요. 이미 원선물 가격에서는 연말 정도에 $80로 가는 것이 예상돼 있습니다. 근데 네. 그 WTI고 우리가 가져오는 원유가 중동발에서 안전하게 들어올 것인지 그 여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거나 보고 싶은데 실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슈는 없어진다 해도 대한민국의 원화 자체에 대한 원화 강세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거는 예상을 할 수가 현재로서도 아직은 정확히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게 더 취약하다는 거는 원화가 빨리 강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가 끈적끈적하게 남는 건 우리가 남는 거지 미국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원유를 거기서 뭐 호르무즈하고 관계없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어지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놓고 호르무즈 해협을 나몰라라는 식으로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니 미국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갑자기 속마음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다음 주 네. 실적 발표. 그럼 우리는 다시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한단 말이죠. 네, 네. 한 달간의 혼란스러운 네, 이 네. 시기를 이제 지나서 이제 실적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인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6군데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최근에 나온 6개입니다. 그전 리포트가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평균이 41조 6천억입니다. 30조대 나온다고 최근에 6개 리포트 중에서 40조 안 나온다고 본 군데는 하나밖에 없어요. 컨센서스는 여러분이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는 그 숫자보다는 높습니다. 그 숫자 나오면 실망입니다. 평균 6개 최근에 나온 거는 평균 41조 6천억이고요. 39조에서 45조까지 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기본이 내야 되는 거고요. 그날 나올 때 무슨 컨퍼런스 콜 없습니다. 그냥 넘버, 매출, 영업이익 딱.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석하겠지만 분석할 것도 없어요. 반도체가 거의 95% 이상입니다. 네. 40%면 40 몇 조면은 반도체 말고 나머지는 많아야 3조, 적으면 2조니까 나머지 다 반도체예요. 근데 반도체 가격이 이미 1분기 때 컨센서스가 60% 올랐다고 보고 있어요. 적게 보는 사람 55%, 많게 보면 65% 오르기 때문에 60% 올라간 거는 마이크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그렇게 많이 벗어날 확률은 이번에 적습니다. 네. 그걸 보고 외국인이 어떻게 들어올 거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1분기 실적이 나오더라도 2분기 전망이나 캐펙스라든지 여러 가지 롱텀 어그리먼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컨퍼런스는 4월 6, 7일 날 있지가 않고요. 4월 마지막 주에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 건 좋은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피크 우려가 여전히 아직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바로 10배 가거나 이렇게 가기는 어렵고요. 피크 우려가 있을 때는 PER 6배에서 8배인데 어제 많이 빠졌을 때 5배 초중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다시 올라가면 5배 후반까지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피크 우려가 제기됐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어제 같을 때가 좀 과하게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올라가는 건 실적 나오고 환율 보고 외국인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터보 퀀트 기술 공개가 된 이후에 이게 전쟁과 맞물려서 더 어떻게 보면 크게 좀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 됐는지는 맞습니다.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미국도 마이크론도 계속해서 이거 터보 퀀트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고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얼마나 이게 계속 회자가 될까요? 계속 회전될 겁니다. 메모리 칩 수요에 대한 전망이 터보 퀀트 기술 하나로 정말로 이렇게 좌지우지 될까? 복합적인 거죠. 핵심이 뭐냐면 터보 퀀트가 왜 이때 주목이 됐을까라는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작년 4월부터 D램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 컨텍스트가 길어지니까 그 준비를 한 거예요. 보통 준비를 하면은 빠르면 1년, 늦어도 1년 반 사이에 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에도 서버가 난리 났을 때 2018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도 똑같이 구글이 한 3년 전부터 준비한 서버의 효율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바꿉니다.
쿠버네티스라고 있습니다. 서버를 컨테이너식으로 배치해가지고 리소스, D램이고 CPU, 그다음 GPU가 아니죠. 그거를 서버한테 배치하는 방식을 바꿔요. 그게 한 2, 3년 걸려서 나온 게 2018년이네요. 구글이 나와서 그때부터 반도체 가격이 빠집니다. 반도체를 직접 건드리는 거 아닌데 D램을 건드리는 게 아닌데 서버를 효율하면서 D램의 엘로케이션을 바꾸는 작업이 들어가고 6개월 만에 빠졌어요. 근데 지금에는 그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발작하는 거 맞고요. 발작하는 이유는 맞습니다. 효율하는 반도체는 적겠어요. 그런데 7년 전하고 다르다고 느끼는 건 7년 전에는 제번스의 로 단위당 비용 내려가는데 전체 UC가 높아진다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이고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겁니다. 옳은데 이게 구글이 나온 거잖아요. 다른 업체들이 자기네 모델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4월 23일인가 27일 날 ICLR인가 얘네들이 학회에서 코드를 공개해요. 그때 가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렇게 효율화한다니까 주가가 네거티브 반응하는 거 맞고요. 네.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크로 말고 마이크론이 엊그저께도 한 30% 빠진 거는 이거 말고도 스팟 가격이 빠져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건드린 게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스팟은요 전체 물량의 5에서 10%밖에 안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롱텀 어그리먼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스팟 가격이 뭐 한 20% 아니면 두세 달 빠지지 않으면은 당장에 롱텀 어그리먼트나 이런 거는 당장이 아니고 연말까지 롱텀 어그리먼트 맺은 거는 가격에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에 한 90%에 해당되는 건 변동이 없고 10%에 해당되는 스팟 가격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든 때문에 게임도 업체들 그것이 실적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먼저 선반영됐다고 보시고 마이크론도 그렇게 빠진 겁니다. 마이크론도 어저께 CT가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한 20% 낮췄거든요. 낮춘 목표 주가가 이전의 전고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런 걱정을 하면 삼성전자 30만 원이 아니고 목표 주가 23만 원. 여기 다시 올라가도 여기까지 안 가요. 라고 스팟 가격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랑 달리 스팟의 비중이나 역할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직 스팟 가격이 내년도 고정가격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기는 좀 많이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쟁 중동 사태가 이제 터지고 나서 그 방산유나 조선주의 흐름을 보면 계속 안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방산주만 반짝했다가 그리고 네. 조선주는 좀 눌림받다가 한화가 미국에서 이제 국방. 네, 국방에서 수주를 본격적으로 하네요. 네네.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네네. 뭔가 좀 턴어라운드 되는 계기가 마련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주가가 미리 빠졌어요. 조선도. 주선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좀 이 어제 장에도 상당히 아니고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발한 거고요. 조선이 빠진 이유는 이겁니다. LNG를 이제 카타르나 이런 데 가져오잖아요. LNG 선. 근데 이 전쟁이 나가면 이게 인도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려 때문에 주가 빠진 건데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에서 만약에 LNG를 가져가면은 그 수요는 더 크거든요. 만약 미국에서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빠진 거에 반작용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데 주가는 그것 때문에 미리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군함 말고도 LNG에 대한 판단도 달리 할 수 있어서 주가가 과매도됐다라고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쟁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각을 일으킨 거는 원유 공급망이 막히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겠구나. 네, 맞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 네. 다시 한번 깨달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이제 대처 방안을 생각할까? 네네. 지금 원유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들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예를 들면 원전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히 이제 2차 전지나 원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목받았다가 다 좀 눌려 있는 상태였는데 이 전쟁 후에 또 양상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원전이나 이런 겁니다. 일단 그 중동 지역이 만약 파괴됐다. 그럼 건설 수요도 있죠. 건설사는 또 건설 수요도 있죠. 재건 관련 네.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건설사가 또 원자력을 끼고 있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대우도 따라가죠. 네. 그 DLENC도까지 따라가죠. 그러니까 원래 건설은 많이 빠졌을 때 건설주 한국의 국내 건설이 아니고 해외의 그런 수요 플러스 원자력이라는 기본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열 정도가 아니고 이상한 거품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원자력하고 건설이 같이 있는 주식이 금방 시세가 꺾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같이 상황이 바뀌면 더 좀 그 반등을 하는 거고요. 변압기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변압기는 AI라는 쪽에 또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압기는 원래부터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변동이 원전만큼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래도 굉장히 강력하죠. 오늘 같은 날 그런 거고 ESS는 그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규모가 큰데 태양광 풍력까지 다 아우르고 뭔가 변압기에서도 송전만 배전만 또는 그 공장에서의 그 전력 시설에서 중요한 건 ESS의 롤이 옛날보다 달라졌거든요. ESS가 이미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온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오늘 더 오르는 거는 어저께 그저께 며칠 최근 사이에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상대적인 강도는 약하다.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미가 단순히 친환경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의 그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안보 문제라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이 섹터는 구조적인 변화에 초입에 들어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전기차가 잘 안 팔리거나 만약에 이 매크로가 자꾸 중간에 흔들리면 ESS가 뭡니까? 2차 전지잖아요. 한 축은 또 전기차거든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변동폭을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환율 그다음에 고유가에 눌렸던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현대차. 네, 맞습니다. 인데 이제 전쟁이 예를 들어서 이제 끝나간다라는 이제 신호가 포착됐으니까 현대차 주가도 본격적인 회복세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일단은 현대차가 원래 전쟁이 나더라도요. 옛날처럼 북밸류 1배 밑으로 가갖고 오랫동안 헤맨다? 이거는 과한 걱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배가 작년 기준으로 1배면 북밸류라는 가치는 있습니다. 회사가 자산을 다 뽀개는 거니까 적자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북밸류 1배 이하로 가는데 적자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1배가 작년 기준으로 43, 4만 원, 올해 기준으로 46, 7만 원입니다. 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히 바텀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라가는 속도는요. 어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라든지 아니면 그 비스무리한 경쟁사의 로봇의 IPO가 되면서 다시 분위기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속도가 55만 원, 60만 원 쉽게 가는 거지. 안 그러면은 또 자동차가 팔리니 안 팔리니 또 넘버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특히 네. 외국계는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는 올라갈 때 사면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화이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미장 질문을 드리면 이번 주에 고용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는 선을 긋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고 여기 이제 만약 고용 지표까지 뭐 지난번에 한번 샥 수준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제 긴장을 하고 이 지표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리가 인하 가능성 거의 후퇴를 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딱 고용 지표가 네. 나오게 되면 뭔가 이제 시장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그널을 잡겠죠.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정도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난달에는 워낙 변동이 컸기 때문에 그 한번 와서 반작용이 있으니까 그 반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치가 그렇게 뭐 파지티브하거나 그렇게 네거티브 아니고 뜨뜻미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고요. 너무 좋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금리 그 인하는 혹시라도 연말 가서 한번 해 이것도 없어지는 거야라고 하면 할 수 있죠. 너무 좋으면. 근데 너무 좋게 안 나올 것 같고요. 너무 나쁘게 나면 지난번에 나쁘게 나와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인데 지금 그 전쟁이 끝나가는 가능성을 비치고 있는 상태에서의 이 데이터가 약간 나쁘게 나오더라도 또 그거는 또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또 안 할 겁니다. 네. 나쁘게 나면 또 금리 인하에 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중간에 미측지근한 넘버가 나오면 그러니 할 겁니다. 아까 파월 나와서 별 얘기 안 했다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더 무게가 실리는 건 결국은 청문회가 돼가지고 워시가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워시가 뭔가 청문회에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는 나름대로 큰 메가톤급까지 아니더라도 될 텐데 네. 지금은 상대적으로는 잔잔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인데요. 중동 리스크로 올해 우리 경제가 목표했던 2% 성장률 달성이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전쟁 추경이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우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충북대 경제학과 박기홍 교수, 또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김형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란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우리 경제의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우리 경제가 많이 힘들어질 거다.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0%대 성장률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현재 스케줄로 봐서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4월 초 정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 4월 중에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전쟁 추경 편성에 대한 의견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추경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이제 골든 타임에 딱 편성이 돼서 집행이 돼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절한 시기에 잘 편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아직 이번에 추경은 타이틀 자체가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그로 인해서 하는 건데 항상 우리나라 법에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추경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이제 이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추경을 편성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죠. 네. 그 합리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겨우 진행된 지 한 달이다 이거죠. 전쟁의 충격이 과연 얼마큼 지속될지는 어느 누구도 지금 모르지만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 게지만은 현재로는 추경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소위 말해서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하는 컨티지, 경제학자는 컨티지 플레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는 필요한데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한 내용을 곧장 국회로 가서 실행한다? 이거는 과연 그게 골든타임인가? 그러니까 우발적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한 거로는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한국 경제를 보는 내부 외부 시각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이런 대책을 가지고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측면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언제 시행할 것이냐 하는 골든타임에 대해서는 아마 학자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거라 생각해요.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러죠. 집행을 하려고 빨리 해요. 하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중동 전쟁 리스크라고 하는 추경의 법에 그 규정하고 있는 목표로는 분명히 부합해요.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한 추경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피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하고 공급 안전망 부분 자체는 26조 2천억 가운데 2조 6천억밖에 안 돼요. 실제로. 나머지 부분은 지금 민생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기에 적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적응하는 습관을 가지기도 전에 정부가 너무 빨리 이 집행을 할 이 추경 집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자체에 돈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를테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KF21 그 양산 출고식 갔다 오셨어요. 네. 사실 KF21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공군 상한옥조에서 우리 차세대 전투기 받는다 그럴 때 2015년까지 6차례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7차에 겨우 2015년도에 통과돼 가지고 우리 출고권이 나오는 데 걸리는 개발비가 8조 1천억입니다. 8조 1천억. 8조 1천억이라는 돈을 10년 가까이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KF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26조 2천억이라고 하는 추경을 하면서 그 정도의 임팩트를 줄 만한 산업의 내용이 뭐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한번 우리 정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네요. 예. 정리를 해보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컨티전시 생각을 플랜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컨티전시 플랜은 정말 국민과 글로벌 투자가들이 보는 관점에서 뭔가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찾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거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언제 실행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는 대통령의 행정부와 국회의 역량에 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예. 계속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결은 다른,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타이밍상으로는 저는 추경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추경이라는 것이 보통 본 예산과는 다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종의 이제 응급 상황을 처치하는 혹은 미리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본 예산 이런 것과는 다르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은 선제적 대응에 동시에 고려를 해보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동 사태가 한 달 정도 지났고 최초에는 이 중동 사태가 조금 빠르게 종식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상태고 지금 앵커님이 질문하실 때 말한 것처럼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어요. 1년 이상 간다는 시나리오까지.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물론 시장에서는 매우 높은 급등의 어떤 가격 현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런 석유 가격이라는 게 원유 가격이라는 게 고유가가 결국에는 전기세라든지 뭐 운송비라든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장기의 시나리오가 만약에 그냥 이게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이게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물가 상승의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선제적 의미의 어떤 그 추경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이 매우 적절한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닌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꼭 지금 추경이라는 걸 해야 되느냐. 꼭 필요한 추경이냐?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때 해야지 추경을 지금 하는 건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정책 대응,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경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추경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노력이 추가되는 건 물론 그 타이밍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추경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신속하게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임 교수님. 저는 그 골든타임이라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시기적인 거를 이제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네. 근데 그 타이밍을 생각하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추경의 성격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추경이 거의 26조 정도의 2천억 원, 규모, 26조 2천억 예, 원입니까? 그 정도의 이제 규모로 편성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한 5조 원 정도고요. 네. 물론 이제 최고 가격제 시행에 대한 이제 5조 원의 이제 명분이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목적성 예비비로 지금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만약 전쟁이 빨리 끝난다고 그러면은 소진되지 않을 돈으로 지금 보이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추경의 주요 목적 자체가 소비 진작에 이제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데, 네.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 소비 진작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물론 이제 전쟁의 양상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아직까지의 시점에서 그렇게 경기 침체 혹은 이제 소비가 침체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감이 좀 있고요. 만약에 전쟁이 길어진다라는 전제로 이제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이제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가정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수치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른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공급 쪽에서는 지금 분명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비용이 증가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생산 비용을 덜어준다는 점에서는 시기적절한 이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예. 추경의 세부 내용을 그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까 이종욱 교수님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이게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예를 공급망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한 추경인데 네. 실제 그런 분야에 대한 지원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죠. 라는 거잖아요. 그럼 26조 2천 가운데서 중동 전쟁에 관련돼서 우리 한국 경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한 거는 10%밖에 안 돼요. 2조 6천밖에 안 된다 이거지.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보면은 지방재정 보강 9조 7천,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천억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 그냥 전체 한 85% 돼요. 75% 정도 되거든요. 이 자체가. 그런데 아까 우리 김 교수 이야기했지만 아까 우리 또 박 교수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은 전쟁이 초기입니다. 지금 전쟁이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아까 누구 말대로 이게 3개월 걸어지고 6개월 걸어지면 자 그때는 이제 피해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마 이게 전쟁에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의존 경제이기 때문에 3개월 가고 6개월 가면은 그 충격의 누적 효과라는 거는 현재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추경을 했지만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 경제잖아요. 수출 의존 경제인데 올해 우리 1, 4분기의 수출은 한국 경제 역사상 최고폭으로 지금 이루어졌다 이거야. 네. 이 실제로 보면은 정부가 지금 올해 수출 자체를 2.1%로 생각했는데 지금 앉아가지고서 뭐 43% 정도의 수출이 증가됐다. 그리고 보면 현재 우리가 지금 저 중동 전쟁으로 원유라고 하는 이런 샥은 맞았지만 현재 한국 경제에 진행하는 속도를 보면 괜찮다. 실제로 또 그 정부도 그거를 실제로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추경 26조 2천억 원을 세수로 가지고 조달한다. 이게 뭐 그 적자 발행 안 안 한다 합니다. 이거거든요. 그게 24조 그 가운데서 26조 2천을 어떻게 조달하겠냐 했더니 반도체와 그다음에 밸류업을 정시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 정시로 25조 1천억 원을 조달하고 거래세. 증권 거래세하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1억 정도를 해서 1조 원. 1조 해서 네.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뭐냐면 지금 이제 추경에 필요한 세원은 경제가 괜찮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거하고 추경이 세수로 그 세원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잘 맞지 않잖아요. 그럼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항상 분석을 해서 일관성을 가져가는 건데 그 중간에 가보면 뒤에는 정부가 하는 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추경 편성의 시기는 골든타임이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박 교수 얘기했죠. 김 교수 얘기했지만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이거는 우리 대통령과 국회에 정말 이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정말 훌륭한 정말 이 스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자, 지금 주요 항목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한 적자분 보존하는 부분도 있고 나프타를 비롯한 우리 이제 주요 공급망에 대한 지원 부분 요게 합쳐서 한 4조 8천억 원 정도, 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 화폐로 이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이 피해 지원금 성격의 예산 배정도 4조 8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종욱 교수님 지적은 이런 부분인 거죠. 전쟁 추경인데 전쟁 추경에 합당한 항목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신 거란 말이죠. 자, 두 분께도 이건 김 교수님께 먼저 또 듣겠습니다. 일단 규모 자체만으로는 뭐 충분한 규모로 뭐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나프타 말씀하셨는데 나프타 수급 안정에 지금 한 5천억 정도가 배정이 됐거든요. 근데 요 금액이 이제 사용되는 게 수입 금액이 지금 굉장히 올랐거든요. 수입 가격이. 그렇죠. 인상분의 이제 한 50% 정도를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네. 얘기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수입 물량을 고려했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물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예비비로 잡아놓은 이제 그 금액에서도 또 이제 한 3개월 물량 정도를 잡아놓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가 수급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뭐 이런 데 사용되는 거는 이제 뭐 미래를 생각을 하더라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도 뭐 5조 원 정도면은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까 그 규모로는 충분한데 아까 전체 그 추경의 규모인 26조 원 전체를 생각했을 때 비중 네. 자체는 좀 작을 수 있죠. 네. 작을 수 있는데 필요한 데는 이제 뭐 여기저기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방금 이제 저희 이종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에너지 전환이나
석유 비축 같은 사업들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네. 예를 들면 석유 비축 같은 경우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석유 가격이 제일 비쌀 시기인데 지금 굳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었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보이기는 합니다. 네. 자, 요건 네, 계속 들을까요? 저는 뭐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좀 결은 좀 다릅니다. 무슨 네. 의견이냐 하면 사실은 이게 추경의 어떤 목적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 대응과 예측되는 어떤 것들을 미리 막는 작업 혹은 지금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 것을 응급 조치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산업 지원이라는 게 뭐 수출 기업에 대한 어떤 보조금, 그러니까 수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나프타 이런 걸 다 합하면 5조 원 남짓인데 전체 26조 원으로 봤을 때 20% 채 안 되지만 그 정도는 이런 어떤 역할들, 선제적 대응 내지는 응급 조치를 하는 출발선으로는 저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추경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태가 길어지거나 이 추경의 목적 자체가 산업 전체의 피해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업의 이윤 구조로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은 공급망 사태라든지 원유가 굉장히 고유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거나 네. 공급망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정지하게 공장이 정지되는 것을 막는 조치로서 생각해 본다면 네. 그런 취지에 있어서는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물론 계속 이어지면 추가적인 대책은 필요하다는 건 맞는 얘기이고요.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 예. 이제 이게 작년에는 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이제 그렇죠. 지급이 됐던 재난지원금이었죠. 그때는 전 국민 대상이었고 예. 이번에는 이제 소득 하위 70%로 예.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고유가에 대응하는 피배 지원금 성격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급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방송입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 서민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유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내는 받는다고 별 생각 안 해요. 왜? 차도 지금 그분들 잘 몰지 않을 거고 그다음 뭐냐면 우리나라 공공요금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말 자체가 피해는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손실을 입어야 되는데 이분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에게 이런 과연 명칭이 적절한가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이 4.8조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전 국민 유류비 교통비에서 5조 천억 원 준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실제 피해 입은 거에 대한 지원이냐 안 그러면 6.2 지방선거에 대한 것에 선제적 대응이냐 아니 나는 그냥 뭐 정치적 발언을 한 번만 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 지금 뭐 거의 저희 뭐 개멸하는데 이렇게까지 선심 안 써서도 뭐 6.2 지방선거에서 이기실 건데 이 귀한 재원을 꼭 이런 명목으로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거 우리 저소득 계층 있는 분들이 어떻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공공요금도 안 오르고 이분들은 차량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이용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재난지원금하고 똑같은 거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이 부분 자체가. 왜 또 정치적 발언을 또 하고 있습니까? 당황스럽게 우리 이종욱 교수님의 개인 의견임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타겟팅을 전 국민이 아니라 70%로 이제 좀 좁혀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위 70%에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이제 하위 계층에 대한 피해 지원이라는 성격으로 본다면 조금 이건 보완적인 부분. 작년에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했었을 때 논란이 됐던 부분과는 좀 다른 결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면 소득 하위 70%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득 분위로 생각하면 소득 분위를 크게 나눠보면 5분위로 나누잖아요. 5분위 나누면 70% 정도 생각하면 1, 2, 3분위가 거의
그러니까 4분이 거의 들어가는 건데 25% 생각하면 정말 이런 경우는 도와주려면 이 하위 가운데서도 차하위, 그러니까 1분위와 2분위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럼 더 좁혀야 된다 더 말씀이세요? 좁혀야 되고 70%가 아니라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식사하러 가보면 정말 괜찮은 시장 안에 집인데 주인 보고 왜 이 시간대에 이렇게 자리가 있느냐 물으면 요 근래 한 20-30%의 손님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하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는 하위 한 40에서 50%의 집중 지원을 해줘야 그분들이 소비를 하고 등등 하는 것이지 그 위에 있는 20-30%에게 줘봤자 이거는 보완적 소비를 하는 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나 정부가 지원해주고 싶으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좀 지원해줘라. 그럼 그 사람들 바로 소비하거든요. 반면에 있는 3-4분위에 있는 사람한테 줘봤자 당장 소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뭐 한 2-3개월 있다가 소비하지만 1-2분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현금 제약 조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딱 들어오면 돈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직접 더 집중 지원한다면 저도 동의를 하죠.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렵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나는 동의를 하지만은 네. 70%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저는 이제 이 70%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수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게 좁은 어떤 정책 대상에 매우 깊게 두텁게 해주는 것이 정책이 굉장히 성공적인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맥락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저는 조금은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원인 자체가 공급하고 비용 측면입니다. 이게 공급하고 비용 측면의 대표적인 게 고유가인데요. 이 고유가라는 게 취약계층에게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중산층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지원이 소득 하위 70%로 확장하는 그 방향성 자체는 그리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더 괜찮은 제도가 되려면 우리 이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 교수님의 핵심은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깊게 지원을 하라는 건데 네. 지금 현재 보면 그냥 소득계층 70% 하위 차등으로 지금만 나와 있어서 향후에 이제 정책 설계를 할 때 지금 고유가와 중동발 리스크가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예컨대 정부에 생각하는 고유가 그리고 그 공급망 문제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리스크 등등이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소득계층으로만 나누지 말고 이러한 요소들과 지금 정부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 정책 포인트들을 본인들이 얘기한 것들을 그러니까 지원 대상을 정책 대상을 식별할 때 매우 정교하게 식별을 해야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이 얼마나 취약계층이 취약한지 그 계층이 나눠질 수 있고 그 계층에 대해서 충분히 두텁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70% 저는 확장은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제대로 그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려면 사실 그 정책 설계 단계와 추진 단계에서 취약계층을 제대로 식별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차등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타겟팅을 더 좁혀야 된다라는 공통된 생각들은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아까 소득 하위 70%라고 하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974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 금액을 보면은 누가 봐도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아니죠, 사실. 이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된 것도 피해 지원금이고 그러면은 이 추경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복지 차원에 있다는 게 아니고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경기 활성화에 어떻게 보면 타겟을 더 뒀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번 그 사태가 공급 충격에 있는 거지 사실 수요 충격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유가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지금 생산 비용에 상승하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래 가지고 이렇게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소비를 증식시키려고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생산 활동하고 잘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이전에 저희가 그 뭐 M2가 많아가지고 이제 뭐 GDP 대비 M2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유동성이 이제 너무 많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로 이게 생산 활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의 상승만 이제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가 상승도 이제 부추기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이게 소비만 늘리려고 하면은 생산이 안 늘고 소비만 늘리려고 그러면은 수입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환율에도 또 지금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영향이 이제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생산 비용에 2차적으로 더 악영향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그럼 생각에는. 교수님은 물가도 어느 정도 자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시는군요. 물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우리는 이제 70년대에 그 고유가로 인해가 스태그플래시 함께 겪어봤잖아요. 네. 그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고유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저 김 교수님이 아까 대화 중에 에너지 연구소 있다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73년도, 74년도에는 배럴에 2.4불 정도, 2불 59센트 정도 하다가 이게 그냥 한 1, 2년 사이에 그냥 11불 60센트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배 4배 정도로 정도가 뛰었다 오른 이거지. 거예요? 4배 정도 뛰었다 이거지.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79년도에 이란 전쟁이거든요. 이분도 이란 전쟁이잖아요. 79년도에 있을 때는 11불 90센트가 60센트가 39불 한 60센트 정도 간 거예요. 한 3배 뛰었죠. 그런데 이 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레벨보다도 얼마나 몇 퍼센트가 올랐느냐가 인플레이션 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 보면은 유가가 올해 우리 경제 전망하고 세계 경제만 할 때 65불이었어요. 그죠? 65불로 전망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아직까지 배는 안 간 것 같아요. 2배로 안 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그러면 73년도, 79년도를 돌아가 보면 그때 경제학에서 그런 식의 공급 충격이 왔을 때 제일 강조할 점 일단은 뭐냐요? 수요를 부추기면 공급 충격 요인이 이게 막 누적 효과 나니까 경제학의 제일 현명한 방법은 공급에서 나타나서면 공급에서 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방법이 2가지밖에 없죠. 생산성 향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원가 요인 가운데 임금 동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게. 그런데 보면은 아까 우리 사회자도 얘기했지만은 유가가 인상하면 물류 비용, 운송 비용 자체라는 게 올라가잖아요. 네. 이 자체라는 게. 그러면 정부가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없으면 아까 이제 이 부분도 약간 지원금 들어가던데, 그런 쪽에 비용 상승 요인을 좀 상세하게 시켜줘야만이 실제로 총 공급에서의 인플레이션 요인을 줄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재난지원금에 이 하위계층 사람들에게 돈을 풀어서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는 지원을 적게 하고 고유가로 인해서 비용 상승 요인을 발생시키는 섹터에 지원금을 줘서 물가를 안정시키기는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공급 충격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 측면에서 흡수해 가는 게 제일 좋고, 수요 측면에서 긴축이 발생하면 진짜 그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통화 정책의 긴축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된다면 레벨이 배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공급 요인에서의 비용 상승 요인을 좀 상세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또 김 교수님이 또 그런 쪽에 에너지 전공이니까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 그냥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지금 공급 충격이 왔는데 거기서 총수요를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은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지원금을 또 지역화폐로 주겠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쓰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축도 불가능하고 단기간에 또 소비를 해야 되는 이제 특성이 이제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단기간에 소비 증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유동성이 즉각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유가하고 이제 환율 때문에 지금 물가가 뛰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 교수님. 저는 오늘 공교롭게도 계속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의견인데, 괜찮습니다. 네,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가를 고민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 나올 때 우리가 소비자 물가 얘기할 때 체감 물가 뭐 괴리가 크다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를 얘기할 때는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인 물가와 소위 말하는 생활 물가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역화폐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가 전체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물가를 자극하는 거는 0은 아니지만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생활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 보면 지금 두 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지금 물가의 가장 큰 압박 요인이 바로 이제 환율이라든지 고유가 이런 공급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요 측면을 이제 자극을 할 거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공급 측면의 어떤 가속화를 시키는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특성을 보시면은 이게 전 국민에게 주는 약간은 현금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인원에 대해서는 전번 주제에서 좀 다뤘지만 70%좀 많은 인원이긴 하지만 네. 여전히 차등하게 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처도 정해져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국가 전체적인 어떤 물가 압력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업종이라든지 지역별로는 생활 물가가 자극이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지원금을 받으면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소고기로 이렇게 대변되는 외식 물가 당연히 자극이 되겠죠. 그리고 그 업종별로도 지역별로도 차등적으로 생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그래서 물가를 크게 보면 국가 전체적인 물가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물가는 여전히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선제적 대응 내지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교수님께만 의견 드릴게요. 국채 발행 안 하고 이번에 그렇죠. 추경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정에 부담을 주는 추경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초과 세수라는 거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봐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과한 것도 있고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5월까지 이제 아니요 법에서 마무리돼요. 그 우리나라의 세수가 집행률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몇 퍼센트 올라간 건 사실인데 네. 우리 진행자 물어보고요. 사람들이 6개월 뒤에 당신 소득이 많아진다고 그 많아진 소득으로 돈을 빌려서 소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경제학에서의 모든 소비자는 자기 소득의 제약 조건 사이에서 소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 소비 이론에서 우리 사람들에게서 그러면 자기 소득이 제약적이면 사람들이 그에 적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우리 이 지금 중동 전쟁에 관련돼가 유가가 인상하고 하는 이쪽 부분도 보면 사람들이 1개월 동안 적응 기간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뭐 박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 경우에 차를 적게 사기 위해서 과거보다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대중교통을 타고 간다든지 이런 식의 사람들이 적응 기간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제일 겁나는 거는 아까 선생님 우리 박 교수님 김 교수님 했지만 이게 3개월 6개월 가서 이게 이제 정폭될 때 그때 그러면 또 추경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비상 계획을 가지는 이때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말 이게 신의 한 수거든요. 이게 그런데 정말 이런 경우 보면 제가 이제 아까 추경 경우에 26조 2천억 원 자체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제가 한국 모빌리티 학회를 하다 보면 공대 교수님들이 요즘에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때 이야기할 때 전부 다가 GPU 이야기를 하세요. GPU 공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이제 막 목맨 소리를 하는데 정말 아까 제가 이 KF21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8조 1천억 들었다 그러지만 AI 시대에 정말 우리 공대 교수님들이나 R&D 하는 분들에게 뭐 좀 필요하냐? 그런 걸 해서 미래에 좀 뭐 1, 2년 뒤에 고용을 창출하고 그런 고용 창출하면 소득이 올라가고 존 메이나드 케인저도 빈곤 지원에 제일 좋은 정책이 뭐냐 하면 고용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제가 이제 공대 교수님들하고 자꾸 만나니까 그런 고민을 하니까 마음에 와닿는 거죠. 뭐 GPU를 못 구해가지고 진짜 참 실험하기 어렵다 그런 네.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비판적 시각으로 좀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또 전격적으로 시행된 게 비축유 수합이에요. 김 교수님, 비축유 수합이라는 게 이제 정유사들이 대체 물량을 확보하면 확보한 만큼 비축유에서 일단 먼저 내준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그 대체 물량 도착하면 다시 비축유에 채워 넣는다. 이제 이 개념인 거예요. 우리 통화 수합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인한 그 유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요 유가 부족 사태가 석유 부족 사태가 굉장히 오래 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비축 물량이 지금 IEA에서 공동 비축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방출하기도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비축 물량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민간하고 정부 비축 모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유를 이제 확보를 하면은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그걸 바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 그 그렇죠. 공백 기간만큼을 비축을 맞습니다. 채워준다는 맞습니다. 그러면 확보되면은 확보됐다는 이제 증빙을 하면은 정부가 일단 비축유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원유가 도착을 하면은 그걸 다시 비축유를 채워 넣는 이런 방법이죠. 근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지금 정부가 이 위기 상황을 굉장히 오래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전쟁 상황이 혹시나 빨리 끝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 지금 민간 비축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비축유를 재고를 쌓을 때는 사실 지금같이 비싼 가격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고 이제 소강 상태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유가가 또 떨어질 게 이제 자명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스와프 시스템 내에서의 정유사들은 사실 비싼 가격으로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길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통합수업처럼 이게 석유를 이렇게 수합한다는 게 결국 가격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물량을 지원해 주는 수급 거거든요. 공백의 기간을 메워준다는 네네 게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를 보고 싶냐면 단기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정유사가 급한 것은 뭐 마진을 남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원유가 끊기는 상황이 가장 위협이 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 줌으로써 그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그게 멈추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통제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이 물량 통제가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한계가 있겠죠. 이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이런 뭐 전략 비축유 통제도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고 이런 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쟁 발발 한 달 지났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우리 자산 시장들이 충격을 받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환율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1,500원 넘었습니다. 예. 잘 안 내려옵니다, 이제. 1,500원 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환율이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원화 약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면 전쟁이 끝나면 그럼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근데 여기에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환율 저같이 이제 국제금융하는 사람에게 주가와 환율의 결정 요인이 뭐냐 그러면 모든 걸 everything. 왜? 너무 많은 게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럼 그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펀더멘탈, 기초경제 여건이다. 네. 근데 기초경제 여건에서 그다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변동성입니다. 볼로텔리티. 이 변동성이 얼마나 기초경제 여건 속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느냐.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변동할 수밖에 없는데 안정적이냐. 이번에 우리나라의 중동 사태 났을 때 월스트리트에 나온 저 미국 교수가 썼던가 그 글 보도를 보면 중동 전쟁이 났는데 다른 선진국의 주식시장은 랠리를 한다. 올랐다 내렸다를 가는데 한국의 주식시장 자체는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한다. 진짜 한국 경제에 지금 현재 이게 무엇이 문제냐. 이게 월스트리트에 났던 기사 가운데 아마 우리 정부도 봤을 거예요. 이런 기사 자체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펀더멘탈을 좀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게 제일 나는 환율 안정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WGBI입니다. 그죠? 세계 국제 채권 지수에 편입되는 부분이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 GDP 가운데 한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현재 2026년 기준으로는 한 1.5에서 1.4에서 1.5거든요. 네. 2021년 기준은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WGBI에 올 4월부터 이제 채권이 좀 편입되면 우리나라로 외화가 좀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환율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이라는 것은 주식 시장과 달라서 채권은 한번 투자하면 좀 오래 머뭅니다. 이 자체가. 네. 그런데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돈 자체는
이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움직이게 분간이 안 가요. 이 자체가. 그렇지만 채권은 상대적으로 이 만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없지만은 그러니까 상당히 환율 그 외환 시장의 외화 공급으로서 안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분명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지금 서로의 전문가의 의견이 틀리냐면 과연 얼마가 들어올 거냐.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GDP 차지하는 비중이 1.4에서 1.5 정도 하는데 그 정도 들어올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변동성,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변동성이잖아요. 변동성 때문에 얼마쯤 들어올 거냐. 이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채권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죠. 그러면 그것이 오래 만기까지 오래 머물 수 있게끔 아까 제가 말했지만 한국의 펀더멘탈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게끔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안정되죠. 예. 그렇게 하면 좀 안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는 환율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든요. 계속 이번에도 보면 30조 원의 외국인 주식 대금이 엑소도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30조가 생기니까 환율 자체가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를 약간의 그 채권 투자가 좀 상쇄해 주면은 나는 1,500원대에 지금 있는 환율 자체가 뭐 중장기적으로 1,300원 정도로 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일종의 이제 WGBI가 안전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첨언하는 형식이 돼야 될까요? 저 동의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국채지수 편입이라는 게 결국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채 시장이라든지 원화도 안정되고 환율이 안정되는 시스템이긴 한데 네. 그래서 긍정적이죠.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여기에 제가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장기적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시장처럼 자금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환율의 어떤 상황, 이 고환율의 상황은 대체로 어떤 시각이냐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니고 현재 상태의 전쟁, 고유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고금리 뭐 아니면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동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국채지수 편입이 환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의 어떤 환율의 변동성 내지는 1,500원 이상의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데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김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제가 질문을 처음에 들을 때 전쟁이 끝나고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될지의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WGBI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같이 얘기를 하시죠, 뭐. 예. 아니 그 WGBI로 만약 얘기를 하면은 뭐 당연히 아까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고요. 근데 다만 첨언을 하자면은 이것도 이제 이 지수로 이제 추종하는 이제 뭐 펀드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들을 이제 리밸런싱을 하고 할 텐데 그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이제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전쟁 상황하고 엮어가지고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두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토론을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올해 우리 경제에 이제 어떤 작용을 할 거냐라는 거죠. 지금 걱정하는 건 이거잖아요. 우리가 취약한 거, 에너지 의존도 높으니까 유가, 그다음에 환율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올해 말 우리가 사실 2% 성장률 회복이라는 목표를 내걸었고 가능하다고 봤는데 전쟁이라는 이제 변수를 딱 맞닥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걱정은 경제는 침체를 갖고 환율은 물가는 오르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이제 사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한 이후에 이제 1970년 닉슨 그 태안 정지에서 나오는 건데 그 기간 자체가 다 유가의 폭등 때문이거든요. 유가의 폭등은 한 배가 아니라 4배, 10배 이렇게 올랐을 때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겪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IMF 월드뱅크가 세계 경기 전망할 때에 지난해에 예측한 유가가 뭐냐면 64에서 65불이에요. 실제로. 네. 그런데 이게 배가 되려 그러면 지금 120불 넘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는 지금 안 가고 있고 또 비축률을 IEA도 풀고 한국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과연 일어날까 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과한 걱정인데 이게 분기에 각 분기별로 올해 분기에 어떤 특정한 기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분명히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원 물가 부분은 안정적이에요. 근원 물가는 소비자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소비자 물가는 올해 아마 근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사이에 원유 가격에서 어떤 기간 어떤 기간에는 좀 괴리가 올지 모르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그 경제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물론 우리 김 교수님은 저 유가 전문가니까 뭐라고 예측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국제금융을 하고 거시경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유가 전문가 입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은 과도합니까? 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라기보다는요, 그냥 저는 전쟁이 반발하는 초기 상황만 하더라도 저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어요? 네, 보기는 이게 꽤 오래 갈 것 같기도 하고 그 호르무즈 봉쇄라는 그 여파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이제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돼 있어요 사실상. 예, 사실상 돼 네, 있는데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아마 전쟁이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 일으킬 정도까지 오래 진행될 거라는 의심이 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계속 진행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단기간에 종료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유가도 빨리 안정되고 또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반도체 같은 이제 주력 그 수출품들 지금 시장이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 지금 뭐 전쟁만 빨리 소강 상태로 가면은 경기가 좀 빨리 회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박기용 교수님. 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저는 최종 상태라고 생각하면 네. 최악의 시나리오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핵심적인 저의 어떤 근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되긴 되고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경기 하방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국은행도 지금 2.0% 정도 수준의 어떤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우려를 하는 어떤 OECD 같은 이런 어떤 기관에서도 하방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성장률 같은 것, 한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일종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단정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그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수출 호조, 뭐 외환 보유고 문제, 그리고 뭐 이런 경상수지 흑자, 우리가 경제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기는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이게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고 정책 대응도 지금 추경 같은 것으로 빨리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냐 안 가냐는 외부적 요건과 내부적 요건을 보면 외부적 요건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정책 대응을 얼마나 기민하게 하는지가 문제인데 결국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다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 정부가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 진작을 하는 수단보다는 지금은 경기 방어와 물가 방어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냐 안 가냐는 정부의 정책 대응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 3주 안에 이란에서 철수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쟁을 곧 마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통행세를 받겠다라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유가가 $100대의 높은 수준이 계속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경제 침체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전쟁의 후유증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